자, 이제부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랑 광역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9번으로 와보시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명칭을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뭐, 우리가 지금 이번 텀에 시험 볼 때까지는 이 명칭은 안 바뀔 거니까, 그 명칭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역대 정부들마다 다 했었어요. 물론 그 정도가 진심이 많이 당겼냐 아니면은 조금 덜하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 물론.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런 기구를 방기해 놓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설치하고 그거에 관련된 고민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중앙집권이 너무 심각하니까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데 각 그 정부 때마다 명칭이 다 달랐어요. 그 기구의 명칭이.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명칭은 이제 자치분권위원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요거 이제 1번은 그 명칭부터 이제 틀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대통령 직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뭐 사무처리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었죠, 제가. 광역가라는 지자체가 있고 나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가라는 지자체 밑에 기초자치단체로서 A라는 기초자치단체와 B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C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랬을 때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분쟁에 관련해서 이 조정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3자 조정인데, 제3자 조정 제도를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면,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생겼다. 그럴 때 제3자가 요거를 해결안을 좀 내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 정부 간의 의견을 이제 협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협의 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협의. 왜냐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밑에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니까 협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됐을까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해요. 어떤 특정 광역자치단체하고만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면은 그게 어디하고의 갈등이든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소속입니다.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은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여기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여기끼리 갈등은 여기가 주관해줘야 돼요. 광역자치단체 장 소속으로 해가지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요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끼리의 갈등, 그죠?
여기끼리의 갈등.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긴 한데 서로 소속돼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들고 가서 분쟁 조정을 받아야 되냐?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노랗게 표시한 것들, 요런 갈등의 양상이면은 이건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랬었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 지방자치를 주관하고 있는 행안부. 여기 장관 소속으로 해가지고요. 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구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3번이었죠?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다 그랬습니다. 이건 절충적인 방안이라 그랬죠. 포괄적 위임주의와 그 다음에 개별적 수권주의의 중간, 이거를 이제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340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 관련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게요, 보세요. 1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됐대요. 상위법 위반이죠. 아니면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됐대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금 있잖아요. 주무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이제 정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이죠. 이게 시정명령과 그리고 이제 취소권이 있어요. 취소권이 있는데 아무리 지자체가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적어도 어때요? 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법령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요, 현저히 부당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요, 자치사무에다가는 이런 거로 시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좀 시정명령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는 위임사무 아니면 자치사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치사무인 경우에는요, 법령 위반인 경우만 개입할 수 있어요, 위에서. 상급기관이 법령 위반일 때만 개입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개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하다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거예요. 왜 일을 그따구로 하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일을 그렇게 했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부당하다는 것을 만약에 자치사무인데도 개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지. 자치사무 하겠다고 했더니 야, 그건 부당하다. 그거 공익을 해쳤다. 이러고 위에서 간섭해. 그러면 그게 과연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냐. 그래서요, 자 보세요.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법령에 위반된다 한 것은 위임사무든 자치사무든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쳤다. 이것은요, 자치사무에다가는 그런 구실로는 개입 못해요. 개입 못하고 그것은 위임사무인 경우에만. 위임사무를 집행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건 부당하지 않냐? 이런 개입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혹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했다 그러면 광역이 위임한 성격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땐 개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눠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대원칙 하나만 세워놓으시면 돼.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이외에는 개입 못한다. 개입 못한다.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거 이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명령 및 또 취소 정지를 할 수 있고,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조금 또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 요걸 이제 추가하고 싶었던 거네요.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 처리를 하는데 위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시정해, 이렇게 나왔어.
못하겠는데 그때 막 취소 이러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거를. 빡치잖아요. 빡쳐. 억울해. 아무리 봐도. 그럴 때는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이의가 있다고. 응? 대법원입니다. 행정법은 그럴싸하잖아요. 행정법은. 야, 행정적으로 지금 서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행정법원이 해주는 게 좋겠네 이러는데, 아, 이거 법원의 지위가 최상급 법원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법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이거는 이제 강제 이행명령이죠. 행정이행명령 내지는 강제 이행명령 그럽니다. 이행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위임사무는 이거 의무야.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인데 왜 안 하냐? 해라. 해라. 이러는 거죠. 해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안 하면 대집행, 대신 집행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정명령인 경우는 이거는 자치사무, 위임사무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자치사무에다가 이행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이행명령은 이제 위임사무인데 왜 안 해? 왜 안 해? 해야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임사무는. 그렇게 되는데 이 위임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구합니다. 비용. 니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왜 내가 했어? 그러고 징구해.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위임사무는 국가재정으로 주잖아요. 어차피. 국가재정으로 국고보조의 형식으로 주거든요. 줬는데 얘네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뺏어오는 거죠. 대신 집행하느라고 우리가 대신 또 돈을 썼으니까 그거 내놔.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억울하다. 이럴 때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권이 있거든요. 상급기관이 또 들어와서 감사를 해요. 근데 감사를 할 때 자치사무에 대한 거는 분명 여기도 또 그 원칙이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임사무 감사는 주무부 장관들이 다 해요. 어차피 원래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위임사무 말고 자치사무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법령 위반이 있었나 없었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법령 위반이 있었다 없었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좀 정리됩니까? 네, 그렇게 찾아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한번 봅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요런 절차들도 있지만 그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지도, 지원 내지는요. 지도, 감독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지도 지원은 자치사무일 때 보통 쓰는 말이고 지도 감독은 뭐일 때 쓰는 말이에요? 저거는 위임사무일 때 감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었죠. 감사가 있는데 자치사무 감사라고 써줄게요. 자치사무 감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무조건 법령 위반. 이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시정명령이 있었어요. 시정명령 및 취소권 행사. 그리고 이제 강제 이행명령이 있었죠. 이행명령과 대집행. 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얘네들끼리 있잖아요. 광역행정도 여기다 제목 붙여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광역행정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광역행정의 방법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범위를 좀 넓혀서 행정을 집행한다 그럴 때 공동사무처리가 있었죠. 공동사무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의 방식이 있고, 근데 연합 방식은 우리나라가 채택을 안 하고 있어서요. 이거 말고 이제 통합의 방식이 있죠. 합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처리다라고 하면 공동사무처리 안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행정협의 같은 거를 꾸릴 수가 있었죠.
각종 협의체, 그리고 사무위탁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사무조합이 있었죠. 일부 사무조합. 그리고 이제 합병 방식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통합하는 거죠. 하나로 통합, 행정구역 통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합병 방식에서는 전부 사무조합 같은 것도 있었죠. 이런 게 있고, 그러면서 보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 사무조합 같은 거 만드는 거, 요거가 이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방자치 조합 이런 걸 결성하는 방식들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큰 틀 안에서 광역행정과 정부간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341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30만 기준은 없죠. 자치구 특례가 있습니다. 그죠? 자치구의 특례인데, 자치구는 사실은 권한이 자치시, 자치군보다 야가죠. 야가죠. 예. 여기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의 행정사무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보조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기준이 없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이건 이제 대도시로 구분돼가지고, 행정특례가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했었고요.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특례가 아주 많죠?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가 있는데, 특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군통합의 긍정적 효과. 아까 이제 자치분권 위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그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데서도 내세우는 그 대안이 뭐냐면 통합이에요, 통합. 통합 내지는 막 이런 막 조합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광역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도 작은데 기초자치단체 규모를 이렇게 쪼개놓다 보니까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특히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지금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 수준이 되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는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높아 난리네 그러지만 그 빈집 때문에 거기는 아주 처치곤란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노령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그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스스로 뭐 어떻게 그 재정적인 거를 지탱할 수조차 없는 이런 정도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고하려면 시군통합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조합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입장이죠, 사실은. 자, 이제 그래서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될 거고요. 규모의 경제. 덩어리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요즘에 보면 행정권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생활권은 더 넓어진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교통 발달에 철도교통 발달에 생활권이 넓어지잖아요. 그거를 좀 일치시키려면 광역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광역적 문제 효과적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게 다르게 쪼개놓고 있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오히려 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물론 반대로 간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충청북도 증평군이라고 알아요? 혹시? 증평군 출신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박보영? 아니, 잘 모르죠. 아무튼 작은 군이 있어. 그 안에 읍 하나 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괴산군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괴산군에서 쪼개져 나온 거예요. 이건 특이하게 반대로 이렇게 쪼갠 경우도 있어요. 군을 두 개로. 근데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요즘의 경향은 반대다. 이거 반대다. 반대로 해서 통합하는 거다. 그래서 그 옆 동네에 또 이제 그 증평 옆에는 청원군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청주시랑 합쳤지. 예. 이렇게 합치는 경우들이 좀 더 요즘에는 권장되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자, 이제 봐볼까요? 그랬을 때, 이제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 안 했나? 대응성 제고 이거는요, 좀 떨어지지. 광역행정이 되면 덩어리가 커지니까 개별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으로 가면 개별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대응성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지역들도 많아서 이 통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도시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혐오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시 내에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위탁 주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걸 스스로 책임 있게 해결하게도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사람들은 농촌하고 같이 개발하면서 또 이제 여유 뭐 여가 이런 공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343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위반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죠. 당연히 맞고요.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죠?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해야 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그래서 먼저 하되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광역행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하는 게 틀렸죠. 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포괄적 예시주의. 거기서 보면 국가삼으로 예시가 다 돼 있어요. 국가삼. 국가삼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걸로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교를 뭐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외교는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일어나돼야 돼요. 메시지가. 외교는 그쪽으로 쏠려가야 되고 국방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사법도 우리는 지방 분권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국세도 마찬가지. 국세니까 국가가 징수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는데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거고요.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겁니다. 3번이 답이네요. 반복되는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방분권이 잘 되면 개성은 존중되는데 격차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역으로 넓히면 격차를 완화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그리고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뭐였냐면은 원래 이거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서 결정은 다 진행하고 집행은 이제 위임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기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일부는 지들이 직접 집행하겠다 그러고 나섭니다. 그럴 때 그 직접 집행을 위한 조직이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는 좀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집행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남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고유의 법인격은 못 갖죠. 왜냐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중앙부처의 그냥 그 조직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부처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고 그 법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자기네가 고유의 법인격을 갖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인격을 가졌잖아요. 또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랑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되게 길이도 비슷하고 앞에 특별로 시작하고 막 지방 얘기 나오니까 똑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지나가면 안 돼, 절대. 다른 거예요. 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별도 법인이에요, 얘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얘는 그거 말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그냥 중앙부처의 끄트머리 조직이야, 그냥. 그래서 얘는 별도 법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될 리가 있습니까? 관할 범위가 넓으면 우리가 거기 찾아가기만 하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들고 말이야. 그죠?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요? 굳이 당연히 이거는 인접한 데 있는 게 좋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예로 들어도 될 것 같아. 그 경찰서가 있잖아요. 그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지 뭐, 경찰서가.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자치경찰이 같이 됐으니까 성격 규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기존의 경찰서를 떠올려 보면 일단은 그게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자치경찰이 주가 되긴 하겠지만은 또 이제 중앙경찰이 내려와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국가경찰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우리가요, 치안을 위해서 파출소를 늘려주면 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우리 집 옆에 파출소 있는 건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 관할 범위를 좁혀주면 이용자의 편리성이 확대가 된다고 봐야지, 관할 범위가 넓은 게 더 좋은 건 아니죠.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뭐보다? 지방자치보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요, 선거도 해주고요, 그러는 건데,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 그대로 내려온 거라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같은 것들이 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좋은 사례네요. 우체국. 우체국도 주변에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농촌 지역에는 읍내, 면내 가면 다 있으니까 편리한 수단이 되는데, 사실 도시 사는 사람들은 우체국 일부러 찾아가려 그러면 한참 가. 은행 창구는 가까운데, 오히려. 그죠? 우체국은 뭐 이렇게 그죠? 멀리 떨어지면 20분 정도 거리는 가야지 있고,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또 인구가 많으면 또 많이 설치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요게요. 그래서 우체국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면 금융 소외 지역 같은데, 이런 데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창구 역할들 합니다, 여기가. 우편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운 데 있으면 있을수록 편리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 정도 할까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었고요. 이제 주민참여제도로 갑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주민참여제도다 그러면 주민투표가 있었죠. 주민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발안제도가 있죠. 주민발안제도가 있는데, 이 주민발안제도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가 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요, 규칙에 대해서 재정 개폐 청구제도가 있고, 그죠? 요거 생겼습니다. 규칙에 대한 거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구멍이었지, 구멍. 왜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 못하지? 뭐 이렇게 좀 약간 의문인데 없네.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죠.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했다가 이게 재정적인 거와 관련된 사안인데 문제가 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주민소송도 할 수 있죠. 주민소송제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겁니다. 주민소송제도. 이제 이거는 주민소송제도는 일종의 납세자 소송제도입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수 있어야 된다.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이 포인트예요. 이게 문제 함정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뭐가 빠져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요. 주민참여예산 있죠. 이거는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지방재정법이요, 이게 근거가. 그래서 2번은 제껴져야 됩니다. 제껴져야 되고, 주민총회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름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민총회가. 주민총회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 어디 동네에서 무슨 주민총회가 열렸다 이렇게 막 나와요.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주민총회가 공식화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주민총회가 공식화되려면 스위스의 알죠? 스위스의 산악지역의 우리 용어가 뭐더라? 스위스에 가보면 마을에서 직접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직접 의사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가야지 돼. 주민총회라는 게. 그러니까 직접 의회 의원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결정해야지 제대로 된 주민총회지 이게. 네. 그러니까 아고라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죠? 민회 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이름을 차용해다가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건 공식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주변 지나다니다가 플래카드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다가 우리 지역에 주민총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공식화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도 혹시나 해서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는데
법적으로 이 주민총회가 공식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역에서 이런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 정도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민발언하고 주민소환제도가 있죠. 그죠? 다 있고 주민투표와 주민감사 청구도 있는 거 맞나요? 네, 있는 거 맞고 그렇게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답이 두 개가 됐어요. 문제 오류입니다. 1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에요.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번도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이 법적 지위가 다른 근거가 다른 것이어서 틀린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347번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맞고 2번은 주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옳은 얘기고요. 나머지 그 참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다 있어요. 저 주민참여 예산제도 빼고는 다 있고요. 심지어요, 여기 이제 주민투표에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법에는 되게 간소하게 나오고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주민소환도 주민소환에 관련된 게 지방자치법엔 간략히 나오고 주민소환법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특히.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의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그 당의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기 뭐예요? 비례대표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소환해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 중에 비례대표 빼고는 다 소환 대상입니다. 비례대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찍어준 적은 없어. 우리가 비례대표는 그 정당을 찍어줬지.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요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은 우리가 19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연령이 19세예요. 그래서 이 연령이 아직 정비 중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텐데 우리가 원래요 자 보세요 법을 옛날에 20살 기준으로 다 맞춰놨었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게. 그랬다가 이걸 19세로 한 살 낮춰줬죠. 민법에서도 미성년자 기준 19세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표, 그러니까 선거권에서도 한 살이 낮아졌어. 19세로. 그렇게 오랫동안 왔어요. 그래서 19세 기준으로 많이 맞춰놨어, 다. 이런 참여들도 다 거의 다 19세예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이구나. 이 선거권을 18세로 낮춰버렸습니다.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춰버렸어. 참고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빼고 국회의원하고 지방 선거에는 19세 이상이면 18세 이상이면 다 출마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꿨어요. 이건 며칠 안 된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피선거권도 25살이었던 거를 지금 없애고 18세로 다 맞췄어. 아무튼 선거권 관련된 것은 대통령 선거 출마만 40살 기준이 헌법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함부로 못 바꾸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18세로 맞췄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진 게 이런 법에는 다 19세로 돼 있는데 선거권은 또 18세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혼동이 막 빚어지는 거예요. 민법상으로는 아직도 미성년자는 19세고.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바꿀 때 이게 물꼬를 틀려고 그랬던 건지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18세로 또 낮췄어. 얘만. 알겠죠? 얘만이라 그랬어요. 얘만 낮췄어. 주민감사 청구만. 18세로. 머리 깨져, 이제. 우리 막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니까. 그죠? 헷갈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지금 투표제인데, 주민투표인데 18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1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도 주민투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만 18세를 해줄 수는 없지. 우리는 19세인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됐습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그랬냐면 돈 못 쓰게 하는 거하고요. 조직 설치 못하게 하는 거는 참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안건으로 못 올려. 이해돼요? 그러면 분명히 정치 냉소주의로 말미암아 웬만하면 이거 다 하지 마 이럴 거야. 주민들이. 그죠? 야, 공무원 줄여 절반으로. 야, 이 공무원들 다 내가 가면 주민센터 가면 다 쳐 놀고 있는데 다 줄여 이런 식으로. 그런 막무가내로 그럴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이게요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진 않아. 공무원이 많으면 그냥 싫어.
공무원이 많으면 싫어해? 그 다음에 뭐 돈 좀 쓰겠다 그러면 하지 말래. 그럼 세금 더 거둘 거잖아. 하지 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개폐나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이런 걸로 삼지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고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됩니다. 그죠?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몫으로 준 거지 그 개인을 뽑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찝어서 그 사람을 소환한다. 이건 안 됩니다. 18세 이상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애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되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요 수정한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19세로 나왔는데 내가 18세로 바꿨나 그래. 예, 그래서 맞는 게 된 거예요. 연도상으로 보면 이때는 19세였거든. 근데 이게 답이 두 개가 될까 봐 제가 18세로 제가 바꿔서 출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는데 자기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요구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지방의회가 자기네가 표결 붙여서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해서 주민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수 중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주민투표 붙일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요거까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기본서 꺼내서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죠. 시설 설치나 아니면 통폐합 같은 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 통합이나 분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폐지하거나 그런 거 할 때, 그죠? 패치 분합이라 그러죠?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시설 설치 같은 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아까 틀린 것은 1번이었죠? 그런 거는 청구 안 된다 그랬는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349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민투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주민투표 제도가 도입된 건 2004년이기 때문에 연도를 10년이나 땡겨갔어요. 그래서 이건 틀려요. 연도 공격 들어온 겁니다. 또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뚜껑을 까요. 이거는 주민소환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해야 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마음 먹었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탁 붙이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때 동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의회가 그냥 동의해 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히 동의해 주면 돼. 그래서 의회가 원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할 때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을 때보다 정족수가 낮죠.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나 이거 주민투표 붙일 건데 동의해줘요. 그렇게 하면 의원들의 과반 출석에 출석형 과반 찬성이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요구해서 주민투표 붙여달라 할 때는 그때는 과반 출석에 거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그래야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민투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어떠한 경우에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주민투표에 외국인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참여가 엔간히 돼요. 네, 거기 이제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렇지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아까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직접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예요.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 안 되고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죠.
왜냐하면 주민 소환이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막 밀어붙이지를 못해. 이거 했다가 주민 소환 걸리면은 야, 씨, 그 다음에는 완전 개쪽인데다가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죠? 출마해도 또 안 뽑아주겠지. 이런 분란을 자꾸 일으키면. 그래서 이제 자체 통제 효과가 생깁니다.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때 해당 군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예요.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것은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시군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은 100분의 15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이든 기초든 상관없이 20%입니다. 100분의 20이에요. 10, 15, 20. 그렇게 서명이 돼야 소환 절차에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됐습니다. 351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수정한 거예요. 원래 2년이었잖아요. 2년인데 3년으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면 시효가 끝났다. 그리고 감사 청구 안 받아줬는데 3년으로 늘려줬어요. 3년으로. 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0일 이내에 감사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감사가 끝났거나 감사 진행 중이면 감사 청구를 안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런데 요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됐다. 누락된 게 있다. 그럴 때는 합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랬는데 이건 틀려요. 일단은 18세로 바꾸셔야 되고 이제 그리고 시도는 300명이고요. 기준이.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200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인데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입니다. 150명. 이렇게 해서 규정이 예전에는 각각 500, 300, 200이었거든요. 500, 300, 200을 300, 200, 150으로 바꿨어요. 법 개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수에서 조례로 정한 최저선 이상의 연설을 받으면 이게 감사 청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요. 되게 디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꼼꼼히 복습하면서 다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답 못 찾습니다. 알겠죠? 이제 저랑 강의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한번 꼼꼼히 정리해보고 상호 비교해봐야 돼. 이 제도의 기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헷갈리니까 비교해서 다시 외우고 이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 거가 안 됩니다. 내 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습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방재정, 마지막 지방재정입니다. 지방재정 뭐 문제가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도 좀 복잡하죠. 원래가. 지방재정 그랬을 때 우리가 틀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그죠?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여기. 이 지방재정이다 그랬을 적에, 지방재정은 일단은요, 자주재원이 있고요. 의존재원이 있죠. 요 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다. 요 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주재원의 종류에 이제 지방세 수입이 있죠.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있어요. 세외 수입이 있는데, 세외 수입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용료가 있어요. 시설 같은 거 사용료.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요금인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여기에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개발해 줬잖아요. 우리 동네 개발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요. 나 편해지고. 그래서 그 분담하게 합니다. 분담하게 해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런 틀을 잡아드렸었어요. 이게요. 누구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게 누구로부터 온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었는데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또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이제
지방교부세가 있죠. 지방교부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죠. 이러면서 지방교부세 종류를 크게 또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안전교부세 이렇게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가 교부금, 또 하나가 부담금, 또 하나가 작은 의미의 보조금 내지는 장려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것은 조정교부금. 명칭 복잡합니다 진짜, 그죠? 이렇게 하는데 요 틀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써보세요. 저렇게 안 보고 써보셔야 돼. 그런 노력을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항상 귀찮아하면 절대 못 외워요.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써보고 해야 돼요. 안 보고 써보고 까먹으면 또 다시 써보고. 까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저도 뭐 한 달, 두 달만 강의 쉬면은 갑자기 잠깐 저거 용어 저거 뭐지? 막 이렇게 되는데 뭐. 맨날 해도 이거 몇십 년을 해도 그래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도 까먹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외운 게 근데 어디엔 저장소에 있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다시 이렇게 탁 찾아내면은 또 각인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해보셔야 돼. 자, 한번 가볼까요? 자치재정권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 지방세 탄력세 제도가 있어요. 지방세는 우리가 이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아무리 지방세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알아서 이거를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일부 세율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어주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거를 탄력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 요 정도는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이 안 되는 거죠. 요게요, 조례재정을 통해서 지방세목 설치 안 됩니다. 이 조세법률주의 따라서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네 지역사업을 할 때에도 필요성, 타당성 심사를 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죠? 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도 그랬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있어요. 재정자립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재정이 이게 전부 다잖아요. 이거 전체에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거는 지네가 걷어서 지네가 쓰는 거니까 이게 자립이잖아요. 재정자립도는 이거 전체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됐어요? 근데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또 독특한 것은, 자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게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가? 그러면 안 돼. 아씨, 그것도 헷갈려. 그러면 안 되고,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정자립도고요. 재정자주도는 여기서 특정재원 말고 자기네가 알아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 있죠. 그거 비중을 재정자주도라고 그래요.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이제 일반 재원이거든요. 자주재원은. 근데 자주재원이 요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반 재원이 재정자주도를 높여주는 일반 재원이 밑에도 있어. 이 보통교부세는 일반 재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일반 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고요. 소방안전교부세도 특정재원이죠, 이거. 섞여 있어,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방교부세는요, 일반 재원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이게 비중이 훨씬 크거든. 일반 재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교부금은 이게 기관 이임사무에 주는 돈이고, 부담금은 단체 이임사무에 주는 돈이에요. 보조금은요, 자치사무인데 좀 장려할 만하다. 그러면 돈을 좀 찌끄러줘.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여기는 특정재원이에요. 전부 다. 국고보조금, 특정재원. 이렇게 되고, 근데 조정교부금은 또 일반재원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이 전체에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특정재원 어디다 쓰라고 콕 집어서 정해놨으니까
그건 자주적이지 못해, 쓸 때. 그래서 일반 재원의 비중을 따지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재정자립도가 나왔는데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래서 이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게 여기 결국에는 자주재원의 비중이다.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고요. 국고 보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그러진 않아요. 정해져 있는데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특정재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에 얘네들이 거둘 수 있는 돈하고요. 그러니까 기준재정 수입액분의 기준재정 수요액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액만큼 수입이 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재정력 지수라고 불러요. 공식은 다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기준재정 수입액분의 기준재정 수요액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수요를 수입이 채워주냐 못 채워주냐 이걸 보는 건데 이거를 재정력 지수라고 그러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줘. 보통교부세. 이거 보통교부세 되게 센 거잖아요. 왜냐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액수가 국가에 있잖아요. 내국세 총액에 국가가 걷는 내국세 총액의 24%를 쪼개.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 중에 97%가 보통교부세야. 그 액수가 장난 아닌 돈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쪼개주게 돼 있어. 그렇게 쪼개주다 보니까 이제 재정력이 안 좋은 데한테 더 많이 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또 나왔네,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답이 2번입니다. 354번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재산 임대 수입이 있겠네요. 그죠? 재산 임대 수입이면 임대료 사용료잖아요, 사용료. 이게 사용료예요, 사용료. 임대사업 한다는 건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여기 지금 저희 의존재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고요. 355번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요게 부동산 교부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일부 그랬는데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담배에 세금이 여러 개가 붙어요. 지방에서도 걷잖아요. 담배 소비세. 그건 지방세로 들어와. 그런데 그거 말고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우리 소비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요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말이에요.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더 안 샀으면 좋겠다 싶은 거에다 붙이는 세금이에요. 개별 소비세는 원래 좀 덜 사라 이러고 붙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담배에도 이게 붙어요. 그래서 붙는데 여기에 45%입니다. 비율도 알아주셔야 돼.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특별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통교부세로 웬만히 다 해결을 하는데 이거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무슨 사유가 생기거나 조정은 또 뭔가 좀 개입해줘야 되면 또 이제 중앙정부랑 뭔가 합을 맞춰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줄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자율적 판단이에요, 사실은. 특별교부세가. 얘는 공식대로 주거든, 보통교부세 같은 거. 근데 얘는 판단이야, 행정안전부에. 이것 따먹으려고 엄청 로비해. 특별교부세.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종류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거 뭐야. 소방안전이죠. 교통안전이 아니고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이제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우리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나왔고 보통교부세 나왔고 부동산교부세 있는데 3번이에요. 이거는 법이 달라 이것도. 조정교부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 광역자치단체가 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요. 지방재정법에.
지방교부세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그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누고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있다. 맞네요. 의존재원의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가 있다. 맞고 지방세 중 목적세예요. 목적세에 해당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맞고요. 나머지는 요게 보통세입니다.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요거는 담배를 소비했으니까 내라. 레저를 즐겼으니까 내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쓸지는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명칭에.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에 쓰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에 쓰겠습니다. 이 목적세예요. 이 두 개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방세, 목적세는. 2번이 답이 됐고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등 나왔는데 반복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있는데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어떻게 한대요?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요 국가가 대신 걷어서 보통교부세로 많이 나눠주죠. 이렇게 되면은 지방의 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딸리는 데다 돈을 더 나눠준다. 이런 효과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자립도가 떨어지죠. 지방 재정 자립도는 이거 전체 중에 자주재원의 비중인데 자꾸 이걸 늘려주면 자립도가 떨어져. 그래서 이걸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거를 줄이고 이걸 차라리 국세로 돼 있는 항목의 상당수를 애시당초부터 지방세로 주면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건 대안이 되죠. 그러면 자중자립도가 올라갈 거야. 그러긴 한데 지방세로 전환해주면 지방에서도 인구가 크고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잘 거둘 텐데 아까 군단 이런 데 있잖아요. 노인들이 많은 군단 이런 데는 세금 별로 안 거쳐요. 그러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죠. 지방세로 전환해 줬을 때. 그래서 그게 4번에 들어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논쟁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뚜렷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세로 전환해 주려고 그랬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헌법까지 다 바꾸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헌법 개정안이 부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 말았는데 방향은 그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58번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두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비비인데 똑같아. 중앙정부의 예비비랑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요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거니까는요 요거 3번이죠. 요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의회가 안 된다 그런 거. 의회가 안 된다고 부결시켰는데 거기다가 비상금 줬더니 부결된 거에다 써. 이건 제가 어떻게 비유해 드렸어요. 엄마가 고등학생 얘한테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그러면 아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줄 거야? 그러고서 비상금을 줬어.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다리 몽둥이 부러져야지, 이제. 2배로 부러져야지. 이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죠, 이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요게 어디 갔어? 그렇지. 3번. 이 부결된 용도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예비비 쓸 수 없는 게 부결된 용도. 예비비 편성 이전에 발생한 사유. 왜냐면 예비비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라고 주는 비상금인데 이미 벌어진 일에 쓰는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액이 필요하면 의회를 통해서 추경을 해라 차라리.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인건비 인상에다 쓰지 마라. 이것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거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인데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주재원이 적더라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이게 답이에요. 떨어지지.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골 때린 게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어. 우리 지자체. 좋잖아요. 그렇지만 계산 때려보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그것 때문에. 전체 돈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재정자립도. 근데 얘가 늘어난 거잖아. 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모값만 더 커지고 분자값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치가 올라갑니다. 수치가 낮아집니다. 참.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진다라는 한계가 생겨. 이걸로 주면. 그래가지고 2번이 답이 됐고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자립도만 높을 뿐이야.
중앙정부로도 받은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은 돈은 딸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사실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게 많아서 그래도 적당히 잘 쓸만한 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국세, 지방세 이전은 재정 자립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자립도는 올라가지만 다만 이렇게 되면 국세를 걷어서 교부세를 주면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줬던 정책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5년간의 우리 기출문제를 싹 다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우리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집 구성이 문항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고 문제를 찝어서 할 거예요. 찝어서 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해설을 좀 열심히 해놨으니까 우리 해설이 부족한 해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모든 문제도 풀 수는 없어. 그래서 같은 주제의 대표 문항 정도를 제가 찝어서 해드릴 거예요. 같은 주제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요 우리 기본서 문제 있죠. 기본서 문제 다 쪼개 넣었습니다. 기본서 풀면서 해설이 없어가지고 요거 좀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 문제들도 쪼개 넣고 아닌 문제들도 당연히 쪼개 넣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우리 지금 최근 5개년간 기출 말고 그 이전의 기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문항수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 풀어오세요. 일단은 다 풀어오시고 쉬는 시간마다 왜 내가 이거 풀었는데 이건 나 질문 저 듣고 싶었는데 뭐 없었어요. 해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